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박 3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전국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까지 모두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변 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결하고 곧바로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을 두고 언론계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수정에 수정을 거쳐 처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이 겨냥하는 건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유포라며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소송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땜질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까지 두 법안 모두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두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건 사실상 시간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간극이 크다고요. 네, 통일교 특검은 속도가 정의라고 밝혔던 민주당, 법안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입장차가 큽니다. 정청래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과 보수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 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마련 중인 민주당은 이 같은 제3자 추천 방식도 고려하는 거로 확인되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헌법재판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펴고 있다며 전재수 의원 등 통일교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산 대상은 이재명 정권이 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대북 송금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한다며 물타기하지 말고 즉각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바뀝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 29일 0시 봉황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개항된다고 밝혔습니다. 봉황 2마리와 무궁화가 그려진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상징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다시 바뀌는 건 지난 2022년 6월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당국 구두 개입 메시지가 발표되면서 1,48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이른바 서학개미를 겨냥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국내 투자로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외환당국 구두 개입이 바로 효과를 발휘한 것 같은데요. 환율이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1,449원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전 1,452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사흘 연속 1,480원대를 유지하며 어제와 오늘 1,484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35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4.9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최고치에서 출발했는데 그러자 바로 외환당국 구두 개입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곧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 1년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를 위한 상황 정비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이 실탄, 즉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려는 신호탄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에 기대를 걸었던 외환 당국이 뚜렷한 환율 안정 효과가 나오지 않자 고강도 구두 개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를 겨냥해 국내 투자로 복귀 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환율 안정책의 일환이죠? 그렇습니다. 달러를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도록 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제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현재 20%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하반기에 복귀하면 50% 감면하는 등 일찍 복귀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RIA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신설해 이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1인당 5천만 원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 내년 2월까지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해외 주식 선물환 매도 시 양도세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수익을 확정해 환율 하락 시 환차손을 피하게 하고 국내 달러 공급도 늘려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우리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유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95%에서 100%로 늘려 배당금이 더 많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 해외 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국내 투자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개인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그간 정부가 준비하고 조율해온 대책들이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증시 소식도 알아보죠. 코스피 상승세가 나흘 만에 꺾였다고요? 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산타 랠리가 나흘째 이어지는 듯 했지만 장 후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코스피는 0.5% 오른 4,136으로 출발했지만 0.2% 내린 4,108로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했지만 개인의 7천억 원 순매도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7% 상승, 삼성전자는 0.4% 하락했고 포스코홀딩스는 3.3%, 두산은 4% 급등했습니다. 코스닥도 0.2% 오른 921로 개장했지만 외국인 순매도로 0.5% 내린 915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원제도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조금 전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암병원 센터를 방문해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등 40여 명과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족들의 건의사항과 제안을 들을 예정입니다.
희귀 질환에 대한 정보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이 대통령 앞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희귀 질환 환자 한 명에게 연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드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월담 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김건희 씨 모친과 오빠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조 전 청장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회 담이 워낙 낮아 쉽게 넘을 수 있다며 의원들의 월담은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통제도 지시했지만 자신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엔 윤 전 대통령이 안가에서 만나 계엄을 선포할 거라고 했고 이 자리에서 국회와 민주당사 등 통제 계획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건은 집에 돌아와 찢었는데 그 이유는 30년 공직 생활을 비춰봤을 때 계엄 계획이 해프닝일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은 추가 구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인영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 내일과 다음 달 2일까지였던 이들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을 요청했는데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신문을 진행하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을 내달라고 한 만큼 판단은 그 이후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18일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결론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모친과 오빠, 김선교 전 양평군수 등 6명을 기소했습니다. 핵심은 김건희 씨 일가 회사가 공흥지구에서 개발 사업을 하며 22억 원에 이르는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았는데 여기에 김 전 군수와 공무원들도 개입했다는 겁니다. 김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에겐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 회사 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외에도 김진우 씨는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과 공직 청탁을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이유한 화백 그림을 숨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또 조금 전 공지된 특검 소식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은 또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핵잠수함 등 한미 간 안보 이슈를 협의하기 위해 내년 초 미국 측 실무단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핵잠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 등 사안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16일부터 그제까지 미국과 캐나다,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 뒤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첫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 정부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며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가 합의한 안보 팩트시트 이행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이 무기용 핵물질의 이전을 제한하는 만큼 별도 합의를 통해 이런 제약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내년 초 미 측 실무단이 방한해 핵잠은 물론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사안별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대통령실 중심으로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며 내년에 어떤 계기도 배제하지 않고 대화 추진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방문 성과로는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강점을 적극 설명하고 국방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미 실장은 일본 방문을 통해서 셔틀 외교 지속을 포함해 안정적 한일 관계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정책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걸 미국과 일본이 안다는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미 실장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우리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며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전했는데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면서도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의 조율이라며 조율된 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실장은 현 상황을 한미동맹 중심의 동맹파와 남북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자주파 간 갈등으로 보는 것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NSC 논의를 통해 통합해 원보이스로 정부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 킴벌리 등 생리대를 만드는 주요 3개 회사에 대해 전격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시장이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생리대 시장은 유한 킴벌리와 LG 유니참, 깨끗한 나라 세 기업의 독과점 체제입니다. 춘천과 화천 등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0cm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차량 고립과 눈길 교통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경춘국도 등선폭포에서 강천대교 사이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오후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충돌해 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춘천시 효자동의 한 거리에서는 눈길 낙상 사고로 시민 1명이 손목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비슷한 시간 춘천시 남면에서는 눈길에 차량이 고립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 명동성당은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 예보도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와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명동성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탄 이브인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형 트리와 크리스마스 마켓은 물론 쉽게 볼 수 없는 장미 정원 조명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밤이 되면 더욱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소중한 성탄 추억을 만들러 온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긴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방학 기념해서 크리스마스 왔는데 크리스마스 너무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성탄 이브인 오늘 심한 추위가 없지만 내일은 성탄 한파가 찾아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7도에 머무는 등 아침보다 오히려 낮이 더 춥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아침에는 한파가 절정에 달하며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내일 아침 기온은 안동과 춘천 영하 3도, 청주와 전주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는 대전 3도, 대구 5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의 실제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한파 속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강한 한기로 인해 오후부터는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호남 일부에 최고 7cm, 충남 서해안에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찾아오는 반짝 한파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연말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석은 비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의장과 2명의 부의장 3교대를 하는데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이 거부하면서 우원식 의장은 체력적 한계가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일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법일까요? 그 내용으로 정치훈 시작합니다. 토론하자면서요. 그러면 간섭 토론도 국민께 그럴 기회를 줘야죠. 뭐 기록 세우려고.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의장과 이학용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고 본회의 사회도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네, 오늘의 정치훈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어떤 법인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마치 이제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이든 야당이 좀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국민이 보시기에 납득이 잘 되실까요? 진지하게 보시질 않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저런 수단을 동원하는구나. 소수당이 발언할 기회가 보장이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국민께서도 재미있게 밤새워서 또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회도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적어도 한 60명, 원래 5분의 1이 이제 의사 정족수니까요. 네. 5분의 1, 60명 정도는 항상 본회의장에 있어야 되는 것. 뭐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좀 의원들도 관심이 있어 보이고 이런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의장의 이제 사회 시간이 이제 부담이 있어서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것인데 그거는 우원식 의장께서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내 임기 중에는 그건 내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건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60명 정도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법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하는 것이 22대 국회 들어서 필리버스터 10번 넘게 500시간 넘게 했는데 주호영 부의장이 거부하면서 지금 이학용 부의장이랑 둘이서 230시간 넘게 사회를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는 의장이 부의장들하고 서로 소통과 협력을 잘해서 풀 문제예요. 국회법에 의장과 부의장이 3분의 1씩 나누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부의장 제도는 두는데 의장이 사고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의장을 대리하려고 부의장을 두는 것이지 의장이 부의장들하고 3분의 1씩 사회보고 할 것 같으면 왜 의장은 그 대궐 같은 공간도 주고 그렇게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권한은 부릴 대로 다 부리고 그리고 또 의무는 부의장 보고 다 하자. 그 나 피곤하니까 이거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법 바꿔서 아무나 의장 안석에 앉도록 해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런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가 다수결의 원리는 지켜져야 돼요.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로만 갈 경우에 소수자의 권익이 보호가 안 되고 다수주의 폭정이라는 중우정치로 흐르니 최소한의 소수당에게 합법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이게 유신 정권 때 이게 없어졌다가 민주화되면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에서는 의사 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모든 국회에서 본회의든 상임위든 5분의 1은 앉아 있어야 의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분의 1을 이 60명이 앉아 있지 않으면은 중단하거나 사내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필리버스터만은 그 의사정족수에 예외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역사가 만든 이 필리버스터를 이게 무슨 제도법이에요? 제한법이고 방지법이죠. 필리버스터 금지법이에요. 이걸 자기들이 내놓고 하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민주당이 제정신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이 말하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은 필리버스터 금지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님께서 조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자기 당 의원들도 한 명도 자리에 없거나 한두 명이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5분의 1 좋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까지는 좀 유지를 하자, 듣는 사람이. 그런 정도지 이거를 거기에 못하게 한다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장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이 의장이 지명하면 상임위원장도 사의를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의장이 거부하셨어요. 그거는 내 임기 중에 그건 안 된다. 힘들어도 그냥 의장단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건 오히려 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들어간 것은 필리버스터를 하되 듣는 의원도 한 그 의사정족수인 5분의 1, 60명 정도는 있도록 하자.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이거를 강제 종료시키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료나 중지시키려고 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제대로 한번 들어보는 그런 수준은 갖추자. 이거 하나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60명이 안 되면은 지금 73조 2항 3항이 그렇잖아요. 예. 73조 3항이라는 의사 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60명이 되지 않으면은 의장이 중지를 시키거나 사내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만은 이 의사 정족수라는 걸 예외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없애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의장이 마음대로 필리버스터 중지시키고 아니 야당이 합법적으로 이게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필리버스터도 아니에요. 24시간밖에 못 해요. 24시간 지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5분의 3이 되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의결해버리면은 필리버스터 중지되고 그리고 이제 의결하게 돼 있는 거예요. 24시간도 그거 못 참아가지고 여당에 대해서 스스로 이게 우리가 얼마나 행포를 부리고 있는가 이거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회 방송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에게 이 다수당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헌법의 법이란 게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반민주적인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거지 의원들 앉혀놓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있든 없든 필리버스터는 계속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원들이 그냥 60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안 한 거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는 거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에 대한 여야 의견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어제 필리버스터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초유의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연설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내용의 사설을 읽기도 했는데요. 여당은 혹평일색이었지만 야당은 24시간 투혼 그 자체를 봐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당내 분기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살리기 위한 소위 기록계획이 쇼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2시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윤석열이라는 우두머리가 해왔던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24시간 연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투혼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결기가 없으면 못하는 일이고 장동혁 대표가 정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본인의 존재감뿐만 아니라 당내 결속 또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수차례 변화를 강조해온 양양자 최고위원도 정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국민의힘에 먼저 여쭙게요. 권 의원님께서도 쓴소리 많이 하셨으니까요. 장 대표를 향해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한 건 잘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69년생이에요. 50대 중후반이에요. 저기서 24시간 동안 물만 먹고 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토론한다는 거는 이게 보통의 결기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장동혁 대표와 야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내세워서 정말 위헌적인 사법부를 그냥 옥죄고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이런 법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 결기가 아마 24시간 동안 저기 하게 됐다라고 봐요. 물론 장 대표가 24시간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 장 대표에게 이 얘기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조롱하고 자기 입장, 자기 무슨 뭐 지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조롱하는 게 서글프지 않아요? 그 야당의 대표가 정말 24시간 동안 저렇게 하면은, 야, 그래도 좀 다수 여당이 한 번쯤은, 야, 우리가 진짜 다수 여당으로서 저렇게 협치가 하지 않고 저렇게 내몰아서 되겠냐, 이런 것도 좀 반성하고 여당이 좀 국회를 잘 협치의 장으로 이끌어갈 생각은 안 하고 조롱이나 하고, 그리고 나서는 금방 또 다수의 힘으로 토론 종결시키고 바로 표결해버리고, 이런 정치를 보면서 야, 서글프다.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조롱하는 여당의 모습에 서글프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인정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다고.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라는 게 개인의 인정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그것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민주당의 용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 청산과 지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저걸 그런 어떤 여당의 조롱 태도를 보고 답답해 하실 거다라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런 국민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국민은 장동혁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소중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이 만들어준 저런 의정 단상에서 대다수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던, 국민을 이렇게 참혹하게 했던 그런 말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는, 그것을 들어야 하는 국민이 더 불쌍하고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정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당내 결속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그러면 국민의힘의 모습은 어디로 갈 것인가?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계엄은 2시간 만에 종료됐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무슨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 여전히 이런 분위기로 갈 것인가? 오히려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인정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그 내용을 듣고 더 절망하신, 국민의힘의 앞날에 대해서 더 절망하신 국민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정치인의 책임은 공적이어야지 어떻게 사적이고 인정에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저도 어제 보면 아유 정말 안쓰럽고 그렇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저 말씀을 들으면 또 정신이 번쩍 나서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더 객관적으로 보면 어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장동혁 없습니다. 대표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힌 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같은 여당의 입장에서도, 여당의 비판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존재감을 높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오죽했으면은 야당 대표가 저렇게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제가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 속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건 나 인정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박수현 대변인처럼 저렇게 합리적인 분이 야당 탓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뭘 했는지를 돌아보라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이 설치법이란 게 얼마나 위헌적인 거예요. 본인들도 스스로 위헌적인 거기 때문에 위헌을 최소화한다 그러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일각에서는 독극물에 독극물 조금 덜어낸다고 독극물 아니냐라는 비아냥까지,
그런 법을 막 통과시키잖아요, 지금. 그리고 몇 차례 해서 언론들을 옥죄고 언론들의 입에 자갈을 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도 또 오늘 통과를 시켰잖아요. 이렇게 자기들이 했던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했던 연설 중에 몇 부분들을 따와가지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길을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갈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많아요.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갈 테니, 정치가 대조로 되려면은 여당인 민주당도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닌지, 야당이 왜 저렇게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저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야당 대표가 결기를 보여야 되는지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치를 하자고요. 국민들 보면은 도칭객징으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예, 변화와 혁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높이면서 당내 갈등도 봉합하고 또 중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입장은 여전히 동상이몽입니다. 네,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수사, 즉 특검을 특검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빼고 신천지 관련 수사를 넣자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개혁신당은 고장난 AI 같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통일교와 신천지 이를 비롯한 종교를 빙자한 정치 세력들과 어느 수준까지 유착했는지도 샅샅이 규명해야 합니다.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신천지 의혹도 넣자라는 통일교 특검과 전혀 무관한 무리한 주장도 나오고,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인사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빼자라고 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봐주는 것입니까? 네, 통일교 특검을 두고 어제 여야가 또 만났지만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 또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지 부딪히고 있는데,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 얘기를요? 전 못 들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수현 원내대변인, 수석 대변인이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고장난 AI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다른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리가 없죠.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여야의 서로 유불리를 떠나서 종교가 정치를 상대로 막대한 로비를 했고 무엇인가가 왔다 갔다 했다면 이 문제는 밝혀져야 될 문제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이 빨리 합의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도 예를 들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서로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서로 그것은 협상의 전략을 위해서 껴놓고 하는 것인데요. 뭐 그런 거 서로 빼고 나면 뭐 충분하게 빨리 합의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특검의 대상, 범위, 인원, 시기, 명칭, 뭐 추천 방법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뭐 거의 빨리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여야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뭐 통일교라고 하는 그 집단, 정치 집단이 얘기하잖아요. 가서 누가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똑같이 다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나올지 연관이 됐을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어떤 정치 싸움보다는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가 어떤 한 종교나 종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엄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조만간 빨리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 수사 은폐 의혹에 있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자고 했더니 그 부분은 빼고 왜 갑자기 신천지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박수현 대변인도 정청래 대표의 말을 전하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하면 국민들이 난리거든요. 국민들의 엄청난 압박이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67%가 이거 통일교 특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받았는데 그런데 받을 의도가 있으면은 조건 없이 받아야 돼요. 이거는 심플한 거예요. 지금 저 민중기 특검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한테 백을 줬느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에게 돈 받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은 18명인가 조사하고 권성동 의원을 지금 구속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영호가 민중기 특검에다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에도 다 줬다. 그러면서 전재수 그다음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까지도 이름이 들먹거리고 특히 전재수 해양부 장관한테는 수천만 원의 현금하고 고급 식기까지 줬다. 아니 이거 처음에 줬더니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복돈이니까 받으라고 하니까 받아가다. 너무나 구체적인 걸 8월 달에 하면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넉 달을 뭉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금 현 여건의 실세와 장관들과 의원들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에 딱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도 4개월 동안 이걸 뭉개다가 지금 마지못해가 언론에 터지니까 국가수사본부로 줬잖아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민주당에서도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일인데 이걸 지금 와서 은폐하고 막으려고 하면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통일교 비리 게이트가 이제는 이재명 정부 비리 게이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난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자꾸 조건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뭐 신천지까지 끼워가지고 하자, 민주기는 못 받겠다, 그리고 특검을 뭐 여야 동수로 추천을 하자. 아니 여야 동수로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특검 받을 거예요? 민주당 추천한 특검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자꾸 조건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이게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이걸 안 받을 수는 없으니 받는 척하면서 다른 조건을 붙여서 이걸 깨려고 하는 저희 아니냐. 그렇게 가면은 지금 이게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조건 없이 그냥 빨리 받으세요. 네, 박수현 대변인한테 충고하고 싶어.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받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오늘 많이 이렇게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조금 차분하게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선 첫째로 언론에 보도되는 모두가 돈을 얼마 받았다, 시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릴 때 과거에 검찰발 뭐가 기사가 나올 때는 검찰에 의하면이라고도 나왔지만 이것은 특검에 의하면이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대변인이 10번째니까 제가 신문 기사를 얼마나 잘 보겠습니까? 봤는데 너무나 근거가 없는 설들을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 특수수사팀으로 넘어갔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선 특검하려면 적어도 특검이 이것이 일부러 뭉갰다는 우리 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근거가 사실이어야 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명칭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김건희 씨와 직접 연관이 되든 거기서 수사하다 달리 나왔더라도 돌아가도 김건희와 연관이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안은 어떻게 되냐? 특검이 기간이 완료가 되면 3일 이내에 이첩하게 되어 있는 게 특검법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런 특검법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뭉갰다고 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다고 하면, 거꾸로 한번 제가 물어보면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님 전에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특검이 봐준 겁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분하게 보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차분하게 내가 반박을 해볼게요. 아니 내가 지금 전재수 해양부 장관이 현금 받고 그다음에 불가리 시계 받았다는 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전재수 장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무슨 이 물증이 확실해가지고 수사해서 구속시켰나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윤영호라는 통일교 세계 본부장
진술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죠. 똑같은 조건이면은 민중기 특검이 전세수 장관하고 이미 8월 달부터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야당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 수사해서 권성동 의원은 구속시키고 지금 저 여당에 대해서는 전세수 장관이나 수사 안 했잖아요. 넉 달 동안.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당에 해당되는 의원들 조사해요. 조사하자고요. 지금 여든 야든 금품 받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다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하자는 건데. 지금 요 시청자분들께서 권 의원님 말씀드리면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짧게만 붙이면 이런 거죠. 권성동 의원님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돈을 직접 전달했고 그 부인인 회계 책임자가 돈을 직접 백에 넣었어요. 그런 증거와 사진까지 있으니까 수사를 한 것이고 이 나머지 전재수 의원 등 나머지 5분 특검이 수사를 못한 건 뭐냐면 윤영호 씨가 자기가 직접 했다거나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 그랬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목격 진술에 불과한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사실을 바로잡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진 나왔다는 그 거짓말이고요. 무슨 사진이 백에 넣는 사진이 무슨 사진이 나왔어요. 똑같이 윤영호의 진술을 통해서 나왔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아니, 전달을 했고. 전재수 장관의 책 500건 청건이 쌓여 있다는 통일부 본부에 쌓여 있었다는 그걸 목격한 사람 그 진술도 나왔잖아요. 아니 이런 명백한 것도 있는데 똑같아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꾸 뭐 이게 권성동 의원하고 다른 거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피해 나가는 게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아니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검 이 수사하는 기간 중에 뭉갰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그 증거와 그런 증언이 전재수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차원이 수준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권성동 의원과 전재수 의원의 혐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를 들어봤습니다. 잠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희귀질환 환자들 가족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 조금 전 이 대통령의 현장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드시죠? 오늘이 또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정말로 성탄의 축복과 온기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도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 보장 문제는 여러분 개인으로서는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극도로 소수이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으로 이걸 모두 책임진다고 하는 것도 너무 과도한 지원 아니냐는 반론들도 있고 또 관심도 매우 적기 때문에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경제적 필요성이나 이런 게 사실은 매우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되겠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로서도 지금까지 상당 정도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왔다고는 보여지는데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하지 못할 것이고 이 상태에서도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지원, 진단 지원 또는 복지 지원 등에 대해서 많은 개선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되지 못한 것들도 있고 또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또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추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도 희귀질환 환자들과 가족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또 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좀 많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일들을 좀 개선해보고 우리 희귀난치병 우리 환우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희귀질환 환자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열어주시죠. 쿠팡 대표와의 오찬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고가의 숙박권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죠. 여기에 더해 공항 의전 논란까지 더해졌는데 보좌진의 자발적인 선의라고 해명했습니다.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즉시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숙박료가 1박에 8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34만 원 정도 이런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액수와 관계없이 당시 소속 상임위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당한 돈을 반환해서 죄가 없어진다면 감옥 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 며느리의 의전 특혜를 논의했다는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보좌진의 선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봐도 그때 제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뇌물이라고 맞받았고, 김웅 전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김건희 씨처럼 주는 대로 다 받는가 보다 여의도 대나무 숲에 올라오는 지도부 오빠의 갑질 성토가 놀라울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김병기 원내대표 이유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했다. 다만 확인해봤더니 숙박 비용은 1박에 30만 원대로 70만 원대보다 훨씬 낮았다. 이거 즉각 반환하겠다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 해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글쎄 저는 이제 저 뒤에 말씀은 좀 안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훨씬 더 진정성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저도 한번 저를 돌아봅니다. 부지불식간에 저는 저런 일이 없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평소에 해야 할 처신이 얼마나 진중하고 정말로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하여튼 김병기 원내대표의 저 해명은 그냥 앞에 딱 한 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셨으면 훨씬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급 호텔 숙박권 의혹에 의해서 공항 의전 논란까지 빚어졌는데 이거는 당시에 사이가 좋았던 전 보좌관들의 선의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아무리 선의에 의한 것이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손주 며느리 부인까지 의전 특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고 그걸 보좌진들이 알아서 했다고 해서 보좌진들 보고 대한항공에서 그런 편의를 봐줬겠어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며느리고 손주고 그다음에 부인 아닙니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해명하시는 게 박수현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제대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 국민 정서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번에 이것도 대한항공 숙박권을 받았다는 문제도 나왔을 때 이걸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상처에 소금 뿌리냐, 그걸 왜 묻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론이 들끓이니까 부적절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그거 74만 5천 원짜리 아니야, 34만 원짜리야, 이렇게. 아니 74만 5천 원짜리는 받으면 안 되고 34만 원짜리는 받으면 되나요? 그게 2박으로 계산했을 때 김영란법 기준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 때문 아닌가요? 아니 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 법을 계산해 가지고 그래 하면은 국민들에게는 이게 정서법이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쿠팡 문제도 그래요. 쿠팡도 내 부적절했다 이러면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러다가 70만 원짜리 먹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 하나 먹었다 그랬는데 국민들이 묻는 거는 33만 8천 원짜리 먹었냐 70만 원짜리 먹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아니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 기관의 대표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인사청탁하는 게 이게 부적절했잖아요. 이지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경솔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분은 보니까 내가 어떤 법에 걸리지? 법에만 안 걸리면 되나요? 정치인들은 민심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화면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논란이 있던 문자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며느리가 공항 의전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의전을 논의했다라는 해명을 했다는 점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6천 명 가까운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기업이 아닌 국가가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피해자 지원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나선 건 지난해 6월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는 14년 전 처음 확인됐고 이후 5,9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가해 기업과 사적 조정을 통한 구제 절차는 늘 삐걱거렸습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말합니다. 진실성 있게 사과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가족과 유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범부처 전담 조직을 꾸려 대책을 모색해온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무총리실에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기업과 공동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심의 기간엔 민사상 소멸시효를 중단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더 늦기 전에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애 주기별 피해자 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학생인 경우 질병 결석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 보직을 배려하는 식입니다. 치료비 선납 부담을 낮추고 대학 등록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핵심은 피해자분들 배려와 지원이 교육, 국방, 고용 등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중단한 출연금 조성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기업엔 분담금을 안 내면 지주사의 책임을 지우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통일교 천주평화연합 UPF 전 회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해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통일교 UPF 전 회장이 아직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 UPF 전 회장인 홍모 씨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쟁 종식과 세계평화 등을 명분으로 활동해온 UPF를 이끈 송 씨는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회장도 맡았는데요. 경찰은 통일교가 이런 송 씨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접촉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씨가 UPF 계좌를 통해 의원들에게 먼저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에서 교단 자금으로 이를 보전해준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그런 만큼 경찰은 사실관계와 함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이 서울구치소에서 한학자 총재 접견 조사도 진행했죠?
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낮 1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조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예정된 조사는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기환 전 의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조사에서 경찰은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한 총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한 총재와 같은 혐의로 두 번째 접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엄벌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시위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49명의 1심 판결은 지난 8월에 나왔습니다. 40명은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한 정윤석 감독에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판결에 불복한 36명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고 꾸짖었습니다. 16명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20명은 범행 정도에 따라 형량을 일부 낮췄습니다.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별도 자료에서 당시 법원 청사 안으로 진입하거나 청사 안팎의 기물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방이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새벽에 난 불로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한 가운데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 한 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아파트 창문 틈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단지 앞 주차장에는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들이 가득합니다.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방이동 12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성탄절이라서 무슨 학교 앞에 단속하느라고 이렇게 나와 있나 그러고서는 전화가 오고 뭐 불이 났다.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잔불이 번지면서 아침 7시 10분쯤에야 완진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5층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외벽을 따라 이렇게 옥상까지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5층에 거주하는 7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또 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고 3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탁탁탁 튀는 소리가 나더라고. 콩 볶을 때 탁탁 튀잖아. 그 소리가 났어. 소방과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침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만간 2차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정부 24에서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했더니 다른 사람의 등본이 발급됐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 등본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다른 사람의 정보가 적힌 등본이 발급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죠? 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A씨 사례입니다. A씨는 그제 정부 24로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했는데 발급받은 등본에는 모르는 사람의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집 주소와 여기 거주하는 세대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A씨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잘못 전달된 겁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절차를 보면 한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정부 전산망에서 민원 신청부터 발급까지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중간에 민원인이 사는 읍, 면, 동의 민원 담당자 확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담당자가 등본과 초본 서류 파일에 영문 이름과 주소가 올바르게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자동으로 영문 변환이 안 된 일부 주소는 추가로 기재합니다. 이렇게 오류 확인을 거친 서류 파일을 담당자가 정부 전산망에 등록해야 민원인이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 담당자가 오류 확인을 한 뒤 다른 민원인의 서류 파일을 잘못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지난 2018년 6월에도 한 민원 신청인이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했는데 모르는 사람의 영문 이름과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담긴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등본을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YTN 취재 결과 지난 9월에도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을 받았다는 신고가 행정안전부에 접수됐는데 이때도 담당자의 실수로 제3자의 등본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담당자가 영문 등본과 초본 서류 파일을 내려받을 때 파일명을 민원인의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단기적 차원의 실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A씨의 사례에서는 이런 대책이 지켜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지난 4월 교육 관련 서비스가 646건, 납세증명서 587건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인원 등을 조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자택에서 70대 아버지와 60대 어머니, 30대 혁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장에 있던 직원 1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오늘 지인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황 씨에 대해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 수배를 내렸는데 최근 황 씨 측 변호인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찰 현장에 최근 딸 김주애가 동행한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후계자 낙점일지 아닐지 늘 전망이 엇갈리지만 화면에 포착된 김주애의 존재감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화면 보시죠. 네, 백두산자락 양강도 삼지연에도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북한은 이 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호텔도 지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준공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정에도 딸 주애가 따라 붙었습니다. 아빠 김정은의 귓속말도 귀를 쫑긋 세워 듣고요. 또 아빠 옆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새로 생긴 호텔 로비를 구경합니다. 호텔 로비를 구경하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10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김주애가 아빠 왼쪽 어깨에 손을 착 올려놓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최고 존엄의 어깨에 손을 아무렇지 않게 대고 있는 모습인데요. 뒤에서 이걸 보고 있는 북한군 관계자의 얼굴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옆 주애, 이제 우리에게도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지난주 지방공장 방문 때는 주애가 김정은보다 앞서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네. 딸 주애가 김정은의 공식 시찰 일정에 이렇게 동행을 자주 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데 최고 존엄인 아빠 어깨에 이렇게 손을 턱 올렸더라고요. 예, 김주애가 사실상 등장한 게 2022년도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통상 현지 지도를 몇 번 했는지 그걸 이제 우리 정보 담당하는 이제 통일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걸 보면 대충 한 360번, 70번 정도 돼요, 지금까지요. 예. 그런데 김주애가 몇 번 정도 따라 같이 다녔느냐 하면은 35번에서 한 40번 정도 돼요. 10분의 1은 따라다녔군요. 그래서 10분의 1은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금 더 빈도수가 높아졌습니다. 예. 지난달에 공군 창건일 때는 한 3달 만에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 달 들어서 벌써 3번째란 말이죠. 그러니까 빈도수가 조금 이제 많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빈도가 높아지면서 또 그 내용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의전 측 그런 어떤 모습들도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이번 끌었던 사진을 좀 보시면은 김정은보다도 김주애가 앞서 걷고 있어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상 북한에서 이제 지도자보다 앞서 걸어가는 것은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있었는데요. 이제 2011년도 김정은이가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만수산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그 조문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다 인사할 때 그때 당시에 이영호라고 하는 총참모장이죠. 그 사람이 김정은의 구두발보다 조금 앞에 나와 있어요. 글쎄요, 그게 한 5cm, 10cm 정도 될 텐데 결국 그 사람은 2012년도에 숙청을 당했거든요. 사실상 김정은보다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은 뭐 사실상 이게 이설주도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고 자기 동생인 이제 김여정도 걸어간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주애만이 유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깨 손을 얹은 것도 그렇고 앞에 앞서 걸어간 것도 그렇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백두혈통의 신성함 어떤 서열 그걸 이제 확실히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설주 같은 경우도 백두혈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김여정이 같은 경우도 적장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4세대 지도자가 이 사람이다.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뭐 우리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계속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부녀 간의 아주 화목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죠. 예, 사실 조선중앙통신에서 배포한 사진들은 우연히 찍힌 게 아니라 고도의 편집과 연출을 거쳐서 이제 나온 것들이잖아요. 아빠 어깨에 손을 얹고 아빠보다 앞에 걷고 또 얼마 전에는 한 계단 위에 올라온 사진도 공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 이 모든 것이 말씀하신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도 보면 이제 세자들 따로 교육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김주애도 그런 교육 과정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아버지하고 따라다니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게 있는 거고 또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고 백두혈통의 그 신성함을 다시 이제 주민들한테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거기 과외 선생으로부터 정확하게 제왕학이라고 하는 그러면 다음에 지도자가 될 지도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교육만 받을 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깥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북한의 선전선동부 차원에서 이것은 또다시 교육을 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 아버지 뺨도 만지기도 하고 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기 호텔에 갔을 때 손가락지도 끼었어요. 손가락지도 끼었는데 이제 김주애는 장갑을 낀 채로 있었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 그냥 장갑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끼웠거든요. 손을 네. 잡을 예. 때 그냥 손 잡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지금 김주애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이제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또 김주애가 어떤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지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김주애가 처음 모습을 드러났을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그 당시 화면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년 전에 김주애가 모습을 드러냈던 2022년이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공개된 모습이 오른편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락 없는 좀 아이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3년 만에 조금 그 성장이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후계자 구도가 좀 더 이렇게 이제 굳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주애 나이는 좀 몇 살로 볼 수 네, 있을까요? 김주애가 뭐 2013년생이니까요. 이제 우리 나이로 하면은 13살. 6학년 나이죠. 6학년. 예.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그런 나이죠. 김주애가 등장했을 때가 2022년 11월 달인데 저 때는 정말 이제 하얀 패딩을 입고 아버지 손잡고 그냥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 왜 데리고 나왔지? 그것도 이제 저게 화성 17호 발사할 때거든요. 예. 그 화성 17호 발사하는데 딸을 왜 데리고 나왔을까?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김주애의 여기 동행 빈도수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게 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변화는 우리가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 이제 김주애의 키가 거의 이제 아버지 키를 이제 따라잡았다라고 예. 하는 거, 물리적으로 이제 키가 커졌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위상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면 나올수록 표현들이 점점 바뀌는데 존귀하신 자제분, 그 다음에는 존경하는 자제분, 그 다음에 예. 이제 작년도에 이 중국을 방문할 때를 점해가지고는 그때는 영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영도라는 표현 자체는 이거는 아무한테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도라는 표현을 써지면서 예. 이게 이제 김주애가 확실하게 이제는 제4세대 지도자로서의 뭘 굳혀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정말 3년 전만 해도 워낙 애띤 모습이었는데 지난 9월에는 중국 베이징까지 중국 전승절 그렇습니다. 행사까지 동행을 예. 했잖아요. 많은 네. 전문가분들이 안 데려갈 거라고 했는데 결국 데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후계자 수업이라는 것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안 데려갈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잘못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데리고 갔을 때 사실상 여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외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BBC하고 뉴욕타임스예요. 네.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10대, 가장 무서운 12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가 보면은 통상 이제 퍼스트 레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딸이니까 퍼스트 도터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었느냐 하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을 전후해가지고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영도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사용되는 저 영도라는 표현은 결국은 이제 제4세대를 이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육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일성하고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걸린 거거든요. 후계자 수업이요. 그래서 1974년부터 이게 자기 아버지가 죽은 1994년까지니까 20년이었고요. 김정일부터 김정은까지는 2008, 9년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 2008, 9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2021년까지니까 이거는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김정은부터 김주애까지는 2022년 11월 달부터니까 지금 벌써 만 3년이 지나가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김정은이가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바로 김정일로부터 김정은한테 넘어올 때 전체적인 그 교육 기간은 2년이었지만 실제로 김정은이가 이제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것은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바로 그냥 아버지 죽고 자기가 이제 3세대 지도자가 됐는데 네. 이게 전혀 이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한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예. 지금 저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가라고 보고
저런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갈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요. 네. 김정은이가 적어도 한 60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김주애가 공식적인 이제 활동을 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어떤 행보들을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북미 대화 전망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들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그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과연 북한과 대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냐, 뭐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 혹은 북미 간의 대화 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은 있고요. 예. 이제 남북 간의 대화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지금 북한에는 바늘도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지난 8월 달에 워싱턴에서 우리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지금 북한하고는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우리 한국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내년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비행기에서 다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국으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중국 가는 것은 지금 정해졌거든요. 네. 내년 4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전후해서 남북 간의 회담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국정원도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김정은이 대화 의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네. 지금 앞서 봤던 것처럼 북한이 관광지구도 만들고 호텔도 짓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보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영향은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일단은 이제 이게 가능해지려고 하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아마 북한은 나가지 않을 거예요. 과거 같으면 뭐 나갔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러시아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고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좋아지고 오히려 이제 중국을 지원하고 있는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북한으로 봐서는 애달게 미국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좀 북한이 시간이 우리한테 있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조건을 이제 만일 미국이 들어준다라고 하면 이게 대화에 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 조건이라는 것이 지금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대신에 이제 비핵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군축 회담 또는 핵군비 통제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군비 통제를 할 테니까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느 정도 해제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때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또 하나 조건이 있긴 있을 겁니다. 한국은 대화에서 배제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얼마만큼 이제 융통성을 가질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긴 나름이긴 한데 김정은이가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이제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 할 때 문재인 대통령 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직접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아마 이렇게 미국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통미봉남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방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은 예년보다 온화했지만 내일부터는 공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북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북부에는 눈을, 전국에 겨울비를 뿌렸던 구름대가 물러나면서 오늘은 비교적 온화한 성탄절 이브를 맞이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았지만 내일부터는 공기가 달라집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35도를 밑도는 강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거세게 불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입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한 북서풍과 함께 내려오면서 25일 같은 경우에는 기온도 내려가고 강한 바람도 불면서 체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예상이. 성탄절인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점차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한낮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오히려 낮이 더 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맑겠지만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15cm 이상,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7cm까지 눈이 내려 쌓일 걸로 보입니다. 눈은 모레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체감 영하 9도로 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 변동이 무척 크다며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에 또 긴 대기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는데 5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속출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YTN에 접수된 제보 사진 보고 계십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이 길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대전의 성심당을 가려는 사람들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곳은 성심당에서 2블록이나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비까지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수백 미터 넘는 줄이 이어진 겁니다. 성심당 딸기 시럽 케이크는 안에 딸기가 워낙 많아 가성비 케이크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대형은 49,000원, 소형은 43,000원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고마켓에서 웃돈을 주고 파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정가의 2배에 달하는 가격인데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높다 보니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비슷한 디자인의 케이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39,000원으로 일단 성심당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교하는 후기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겉은 딸기인데 속은 이렇게 비어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은 출시부터 겉은 딸기, 속은 케이크 콘셉트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류의 케이크든 성탄절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라면 작든 크든 뭐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YTN 이슈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브라서 그런지 벌써부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조명에 불이 들어오면서 성탄절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모습입니다.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 이곳을 찾은 가족과 외국인의 연말 소회를 직접 들어보시죠. 동생이 대학교를 합격해서 서울에 놀러 오게 되었거든요. 저는 새해 소망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만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 교환학생이에요. 재밌었고 많은 새로운 경험을 또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쌀쌀한 날씨에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들뜬 마음으로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곳에 대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서울 명동과 홍대 지역은 오늘과 내일 순간 최대 9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중점관리 지역 6곳에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현장 합동 상황실을 꾸려 위험 상황에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내는 날인 만큼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파리바게트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홀리데이 시즌 케이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이번 전광판 광고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와 성장세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의 주제곡을 부른 한국계 미국인 가수 오드리 누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을 찾았습니다. 오드리는 자신의 SNS에 마음과 머리가 가득 찬 느낌이라며 삼성과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ICT 담당 진은숙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면서 현대차에서 첫 여성 사장이 탄생했습니다. 진신임 사장은 NHN 총괄이사 출신으로 지난 2022년 현대차 ICT 본부장으로 합류한 뒤 IT 전략을 주도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현더오토에버는 개발자 출신인 유성문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 내정했습니다. 한화가 차세대 성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LH단지에 시범 도입합니다. 한화 건설부문은 LH와 차세대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스테이션의 시범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T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영화 코드 G, 주목의 시작이 오는 27일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인간성을 주제로 한 옴니버스 형식으로 4편은 배우 촬영 없이 인공지능 합성 이미지로, 한 편은 90% 이상 인공지능 합성 기술로 제작됐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아침에는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아지면서 추위가 더 강하게 느껴지겠고 낮 기온은 영하 1도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도 2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보다도 낮이 더 춥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오겠습니다.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충청 내륙에도 눈이 오겠는데요. 다만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15cm 이상, 호남에 10cm 안팎,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면서 길이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폭설 피해와 함께 미끄럼 사고에도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 북부 동해안에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광주 4도, 부산 8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고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